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가계부채가 솔직히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 같은데요. 오늘은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지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작년 2019년 3분기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70조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당시에도 이 규모를 두고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발표가 가계부채가 1,680조를 넘기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3분기만 보면 7, 8, 9월 석 달 동안에만 45조 원이 넘는 가계빚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게 됐어요. 그때가 영끌 이야기가 한참 피크 칠 때죠.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새에 110조가 넘는 가계빚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사실 빚이 늘어나고 있는 규모도 규모인데 실제로는 그 속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빚 중에서도 부동산을 사기 위한 가계빚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라는 녀석이 생산적으로 쓰여야 경제도 선순환돼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쓰여야 할 돈이 특정한 자산에 묶여버리면 경제 전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돈이 묶이는 거니까 돈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시장에서 소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묶여있는 돈들이 돈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의 유효 수요를 키워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효 수요라고요? 네. 유효 수요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즉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업의 투자든 가계의 소비든 간에 어찌됐든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돈이 늘어야 그 나라의 경제도 선순환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가계부채랑 유효 수요가 무슨 상관이죠? 그럼 이제 이런 유효 수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얘기해 볼 텐데요. 유효 수요의 관점에서 지금의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의 유효 수요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데요. 쉽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계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중에서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빚을 갚는 데 돈을 썼으니까 소비 여력은 줄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세후 월 300 버는 직장인이 영끌로 집 사서 한 달에 150만 원 원리금 갚고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50만 원으로 확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유효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대략 1680조가 넘는 규모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대략 연평균 이자 2.5% 정도만 잡아도 1년에 40조가 넘는 돈이 시장에서 소비가 아닌 오로지 이자 비용으로만 충당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돈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다는 얘긴데요. 그 말은 시장에서 돈이 소비되지 못하면서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자까지만 계산한 거니까 원금까지 더 감안해서 보면 실제로는 더 큰 규모의 돈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린 돈을 소비에 쓴 거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할 두 번째 문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유효 수요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하필이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시중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자금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기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월세라든지 임대료나 혹은 전세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랑 직접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월세라든지 임대료는 또 가계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가 오르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임대료도 내리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증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월세와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서 가계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유효 수요도 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집 산다고 대출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가는 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맞는데 거기다가 부동산에 돈이 몰려버리니까 집값이 올라서 임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소비력까지 줄여버리네요. 네. 그런데 그게 생각 이상으로 소비 감소의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가계부채의 세 번째 문제인데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계부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 비중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이 부채를 등에 업고 산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집을 빼고 보면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집값이 올랐니 뭐니 해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비로 이어지는 재산은 아니죠. 말 그대로 묶인 돈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현금자산 비중이 너무 낮아서 소비가 쉽게 증가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 증가가 힘드니까 유효수요 역시도 같이 증가하기 힘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이 문제가 좀 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 대비 빚진 규모를 보면 19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까지의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은 현재 107%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104%로 100%를 살짝만 넘기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그나마 높은 게 영국인데 영국도 142%로 현재 150%를 넘지 않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독일은 현재 95%로 100%가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190%로 거의 200%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 소득 대비 부채가 외국보다 훨씬 많다는 건데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득 대비 구매력이 낮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어찌됐든 각 가구들이 번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금 부채 규모가 큰 거니까 그만큼의 구매력도 줄어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 절벽 문제 역시도 향후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유효 수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 대비 빚이 많은 편이라 소득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고 자산도 부동산의 비중이 커서 소비로 이어지는 현금 자산이 적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계부채의 큰 부분이 부동산 구입에 몰려있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월세 임대료까지 올라서 집 없는 사람들 소비력까지 줄여버린다 이거네요. 네,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결국 부동산에 편중된 과도한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의 소비 여력을 줄여서 앞으로는 경기를 살리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 이야기가 이게 상당히 골 때리는 문제네요. 소비 관점에서만 본 게 이 정도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게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접할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유효수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 돈이라는 녀석이 생산적으로 쓰여야 가계의 소비도 늘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서 그 나라의 경제 역시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위기고 안 좋을수록 이 유효수요 창출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계부채를 문제점으로 보고 유효수요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다시 소득이 는다는 그런 선순환 구조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가계소득이 는다고 해도 결코 소비로 쉽게 이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주도 사업도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안 하고서는 소비 진작 효과 없이 국가 부채만 늘리는 일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